여러분 이대남, 이대녀라고 들어보셨지요? 젠더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난 2010년대 후반 들면서 군 가산점이라든지 여성가족부 존폐라든지 페미니즘 이런 이슈가 등장하면 젠더 갈등이라는 단어가 더 빈번하게 사용이 됐던 것 같은데요. 20대 젊은 층뿐만이 아닙니다. 좀 더 폭넓은 연령대에서 그리고 남녀를 불문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우리 사회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가 이제 됐는데요. 자,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성별 간 대립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닌 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성평등 정책을 모색을 해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사례와 의견 청취하면서 향후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주최하고 쿠키뉴스, 대학 언론인 네트워크, 대학 알리가 주관하는 젠더 갈등의 원인 해소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은 게 바로 이 젠더 갈등인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 관심을 갖고 이 자리 함께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값진 자리, 의미 있는 시간 마련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쿠키뉴스 김지방 대표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소개는 못 드렸는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님의 인사 말씀 짧게 듣고 갈까요? 네, 앞쪽으로 자리해 주셔도 괜찮고요.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편하신 대로. 네네네. 기획하고 준비도 하기도 하고 주최를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토론 제 나름대로는 뜻깊은 토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쿠키뉴스 김지방 대표님이 제안해 주셔서 토론 함께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산자위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기후위기 대응이랄지 재생에너지 학대랄지 이런 거 관련해서 토론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나 최소한 우리 사회의 가치, 미래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누구든 할 수 있는 토론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토론은 사실 성평등한 얘기만 꺼내도 정치인들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번에 인사말을 우리 김지방 대표님이나 우리 차정권 대표님 인사말을 쭉 읽어봤는데 같은 고민의 일단이 있고 또 저에게 꼭 필요한 토론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김지방 대표님의 인사말에서는 결국 용기가 필요하다. 누군가 나서서 대표적 언론사 입장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결단했던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배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차정관 대표님이 쓴 인사말을 보면서 왜 이런 갈등 구조가 있는데 정치권은 뭐가 있는 거냐라는 실책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과 받아들이고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이제는 좀 해법을 모색할 때가 됐다. 너무 좀 손 놓고 있지 않았나. 사실 저부터도 지난 대선 때 저희가 호남 지역 군산 지역구인데 여론조사 돌렸더니 당연히 우리 지역의 20대 남성들이 당연히 그래도 민주당 지지가 많지 않겠냐. 그래도 아버지 세대 영향을 받지 않았겠나 싶었는데 실제 조사 결과 보니까 45%가 20대 남성의 45%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결과들을 봤거든요. 이게 단지 과거의 지역 간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말 세대 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 다가가고 있고 이런 부분 자체 그냥 방치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솔직히 얘기하면 암담한 부분도 있었고요.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성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원인과 그리고 대안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찌 보면 갈등의 정치,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 이득을 취하는 이런 세계적 흐름에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출발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토론들이 있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 결국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꿈꿨던 공동체라는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토론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젠더 갈등이라는 이 주제가 정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나서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선뜻 나서 주셔서 이런 값진 자리 마련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 토론을 주관하신 국회뉴스 김지방 대표님의 인사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영대 의원님께서 참 용기 있게 이런 토론에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저희도 감사드리는데요. 의원님께서 산자위에서 굉장히 또 민감한 문제인 그 골목 상권 문제 이렇게 정면으로 제기해 주시고 많이 또 노력해 주셨는데 또 이 굉장히 더 민감하고 더 이 첨예한 이슈인 또 젠더 갈등 문제에도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초청해서 이렇게 토론에 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얼마 전에 끝난 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그 권모술수라는 그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권민우 씨. 그 사람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약간 이렇게 남성이나 이제 그런 입장을 이제 대변하는 캐릭터였잖아요. 권민우라는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 한편으로는 저런 소리를 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 또 한편으로 좀 얄밉기도 하고 또 저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영우 변호사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꼭 굳이 저런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최수연이라는 변호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는 말, 그 권민우가 하는 말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잠시라도 우리가 좀 바보같이 살 수는 없을까. 계산과 이해를 떠나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모두를 위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며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했는데 그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의 자리가 우리 이렇게 또 이왕 모였으니까 우리 모두 서로에게 최수연이나 이준호 같은 존재가 되는 그런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마련해 주신 신인대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차정만 대표님 비롯한 대학 언론인 네트워크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잘 취재하고 잘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를 참 감명 깊게 보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대사 기억을 하실 것 같고 그런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이기도 하니까 좀 활발한 토론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대학 언론인 네트워크의 차종건 집행위원장님도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인사하시면서 인사 말씀 더불어서 같이 좀 들어볼까요? 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학관리 대표하고 있고요. 대학관리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차종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뛰어오느라고 좀 목소리가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략적인 인사 말씀은 제가 책장에 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 토론회를 왜 기획하게 됐고 쿠키뉴스와 왜 함께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적혀 있는데요. 다만 좀 즉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같은 경우는 토론 제목이 이제 젠더 갈등 원인 해소 그리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토론회인데 토론회 제목을 짓고 나서 이제 좀 지난 다음에 이제 발제자분의 발제 제목을 보니까 약간 좀 부끄럽더라고요. 약간 나조차도 젠더 갈등의 프레임 속에 빠져가지고 이런 토론의 제목을 짓게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그래서 근데 이런 토론의 제목을 짓게 된 점 그리고 이런 것을 기획하게 된 점 자체는 특히 청년층, 그러니까 저와 같은 세대의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젠더 문제라고 하면은 일단은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갈등이 초래되는 거를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로 여러 차례 어떤 대화 시도, 토론 시도 끝에 많이 겪었었고 그 결과 지금의 제 친구들은 그 본인의 어떤 처신을 나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겠다라고 잡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일련의 갈등 혹은 갈등이라 부를 수 없는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계기로 좀 어떤 제가 이제 토론에 제목 쌓았던 원인 해소 그리고 성평등 실현을 궁극적인 실현을 위한 그런 좀 담론이 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먼저 좀 앞장서서 이제 좀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이런 토론회를 그저 지지를 올리기, 편을 갈라서 내 편을 만들어서 그냥 표로서 만드는 그런 작용밖에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지난 지방선거가 이제 대선에서 이게 되게 두드러졌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참담했던 그 20대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번 토론을 통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일련의 좀 어떤 힌트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에 말해주신 시현대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고요. 늘 저희와 이런 청년들이 이런 토론회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늘 나서가지고 함께 주관 맡아주고 계시는 쿠키뉴스에도 정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기념 촬영 짧게 빠르게 저희 진행을 하고 본격적으로 토론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분들께서는 이쪽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밝은 표정, 네,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네, 그리고 성공적인 네네.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성공적인 저희 토론회를 위해서 파이팅 한번 외치도록 하죠. 하나 둘 셋. 같은 포즈, 같은 구호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성별 불평등 현실과 젠더 갈등 프레임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쪽에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앞쪽이니까요. 네, 벗으셔도 됩니다. 네.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반갑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박선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를 맡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법률정책 연구자고 뭐 이런 갈등이나 이 담론을 주요하게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대한 문제의식,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정리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도 뭐 짐작할 수 있으시다고 생각하는데, 제 발표 내용은 축약한다라고 하면 한국 사회는 젠더 불평등한 사회다라고 하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젠더 불평등한 상황이 20년 전과 지금의 형태는 다르고 20년 후로 다를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 사실은 제가 보기엔 각 세대가 각기 다른 젠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의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젠더 문제, 각 세대별 각기 다른 젠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 국가 권력이 어떤 정책적 개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이 제 발표의 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선 시기를 조금 다시 돌아가 보면, 사실 저는 젠더 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등장은 매우 상징적이고 한편으로는 위험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가부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청년 공약이었습니다. 청년 공약이었고, 그런 공약을 내건 뭐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가부 존폐나 기능 조정 관련한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 바뀔마다 늘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정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집행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가지고 사실은 TF도 만들어졌었습니다.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던, 대통령 수석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것들이 좀 뭐 공약이었고 국정 과제였습니다. 사실 못했었습니다. 이처럼 이 각 정권마다 이 성평등 추진체계에 대한 변화들을 기획합니다. 근데 이번에 기획은 굉장히 다른 측면이 이 청년 공약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여가부의 존재가 공정한 사회의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공정한 사회를 바로 잡아먹는 장애물이다. 요 밑에 여가부 폐지는
뭐 청년들이 불공정하다 생각하고 시대 소명이 다한 여가부를 폐지한다. 그래서 기존 우선 뭐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유지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한다. 각기 정책에 대한 폐지나 정책에 관한 논쟁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조직에 관한 논쟁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근데 이 여가부의 존재가 공정의 관점에서 문제다라고 하는 건 왜 문제인가라고 보면 사실 그 청원 게시판 보면 이 여고 폐지 존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거기에 대표적인 폐지하자는 주장, 이것이 이제 강화하자는 주장인데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성들은. 그리고 여성 복지는 그렇기 때문에 과잉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성부 정책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여가부는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응하는 여가부의 태도에서 보여지는 모습인데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급진 페미니즘을 실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런 진술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가부 정책은 효과가 없다. 사실 정책을 저도 여가부 정책 다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아마 여성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닌다고 하는 거에 귀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찬성하는 입장은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다. 여성만을 위해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여성, 청소년, 가족 중심으로 성차별을 해소하고 기존의 정책 체계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을 법틀에 포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여성의 업무를 더 늘리고 권한을 강화하고 주어진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성과 가족의 업무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만 보면 사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가부 폐지만을 주장하는 거, 여가부 강화만을 얘기하는 건 어떤 얘기도 하고 있지 않다. 우리 사회가 이 프레임을 계속,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늘 이런 식으로만 좀 얘기가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여가부가 현재 논쟁적인 정부 조직임에 틀림없고, 여가부가 2001년에 설립되고 20년을 맞았습니다. 여가부 정책의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다시 그림을 그리는 시기임에 틀림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그림이 그려지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른바 이제 이대남 이대녀와 젠더 갈등 관련해서는 이런 프레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 남성은 반페미니적 성향을 강하고 복지, 인권, 성소수자 등의 이슈 등의 보수적인 반면 이대녀는 그와 반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 세대, 특히 20대 남녀 간의 갈등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대남 이대녀를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저는 이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보수화된 이대남은 사실은 상상적 남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하다. 상상력뿐 아니라 실제 사실도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젠더 갈등이라기보다는 각 세대의 각기 다른 젠더 문제다. 각 세대가 처하고 있는 젠더 문제의 표현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대남이 정부의 성평등 정책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관찰되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남성은 역차별이라기보다는 남성이 차별받고 있는 사회다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때문에 마이너리티 남성성의 탕생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성차별 구조, 한국 사회 성차별 구조는 많이 완화되었다라는 것들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대남들이. 그러나 저는 그전 세대와 비교할 때, 이대남과 그전 세대를 비교할 때 이대남들이 성평등 의식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부장적 질서에 저항하는 것도 강합니다, 사실은.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이대녀들이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인권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도 상대적으로 다른 그 이전 세대와 비교할 때 남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보수적이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이대남들이 주장하고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저는 지금 이대남이 30대, 40대, 50대, 60대의 남성 세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이대 여하고의 이 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라고 비교할 때 그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큰 세대다. 이 세대가. 흔히 말하는 이대남이라는 세대가. 근데 이것도 여러 조사에서 이제 발견된 특징이고요. 이 인식의 차이를 보여줬던 게 저는 2021년 서울시 보궐선거, 그다음에 2020년 대선에서의 이대남과 이제 투표 양태의 변화, 다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20대 성별 인식 차이는 다른 세대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과거의 어느 청년 세대에서도 이렇게 뚜렷하게 이 각 격차가 나타난 적이 없다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청년 세대의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이렇게 뚜렷할까요? 라는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다른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여성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쓴 거고요. 이걸 하면서 하는 걸 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김지명 대표님께서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 얘기했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여기서 약간 단초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권민우를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권민우가 자폐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영우와의 관계에서 공정을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주장한 장면이 여러 번 나오고 실제로 익명 게시판에 그 부당성에 대해서 글을까지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부분에 에피소드에서 나오는데 권민우가 과장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권민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정정당당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영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저는 이 설정이 현재 젠더 갈등을 바라볼 때 많은 시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세대는 경쟁이 너무나 당연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전 세대와 비교할 때 굉장히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뿐 아니라 여성들이 굉장히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20대, 30대 여성들은 한국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고 가장 진보적인 세대다. 그리고 가장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만났던 친구들은 다 그렇습니다. 안 똑똑한 친구들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기업의 경영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험과 면접으로만 뽑으면 남자를 뽑을 수 없다. 이게 실질적인 고민입니다. 시험하고 면접으로만 여성들이만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쿼터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 굉장히 뚜렷한 세대입니다. 이거를 사실은 우리 청년들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세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와 더불어 굉장히 불평등은 심화돼서 사실은 사다리가 없어요. 저는 우리 이대남들한테 공정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빼앗으면 이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무것도 자원이 없는 내가 노력만 하면 그래도 어떻게 사다리를 만들고 싶은 사람한테 공정을 빼앗으면 어떡할까? 얘네들은 어떻게 살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본 청년운동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저는 그 청년운동 하는 분들의 대표성이 이제 회의적인 사람인데 수도권 대학의 소위 명문대 출신들이 많이 합니다. 청년이 단일 집단인가요? 진짜 다양한 집단은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정의 문제를 그렇게 조금 이준석식의 공정은 문제이긴 하지만 20대 우리 청년 남성들이 이 공정에 매달리는 이유는 뭔지를 고민할 필요는 저는 있다. 그리고 아직 가부장제에 저항은 하지만 이들은 가부장이 나머지를 받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항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보아야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남성들에게 징병제가 의미하는 것이 이런 공정의 프레임과 결합되면서 그 폭발력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이 경쟁에 있어서
뭐 예전에 비해서 3년에 1년 6개월로 됐지만 굉장히 큰 시간,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국회의원님 오셨지만 이 성평등 및 젠더 이슈를 페미니즘 여성 혐오 등을 통한 패러다임으로 치환하려는 언론 매체, 세대 젠더 갈등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활용한 정당 정치의 등장. 진짜 좀 화가 나죠. 민주당 자유롭지 않고요, 국민의힘 자유롭지 않습니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상상적 감정을 공공화시켜서 사실은 정책을 통한 해결을 봉쇄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저는 아주 최악의 방식이다. 이 정치에서 젠더 갈등 프레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등을 저는 정책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개입하기 위해서의 전제는 젠더 갈등을 둘러싼 환경 변화 및 현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좀 세상은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하나의 원인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의 결과이죠. 제일 더 불평등한 사회라고 하는 거,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어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사실은 한국 여성에게 결혼이 전 진짜 매력적이지 않은 선택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이제 해결 수단을 활용하고 있지만, 뭐 경력단절 없이 평생 취업을 하기를 원하는 청년 여성들의 삶의 조건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이 성차별적 구조와 제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정책에 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그 여성들이 자기 삶을 기획할 때 이제는 일과 가정과 일을 선택하라고 일을 선택하지 이게 양립을 선택하지 않거든요. 일가정 양립이 안 되면 결혼을 안 하죠. 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경제력, 이 경제적인 조건에 대한 요구들이 크기 때문에 고용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고용차별 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또 하나는 비혼 지향이 강하기 때문에 1인 가구 지향이 많습니다. 1인 가구가. 요게 결합돼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노동시장의 이제 젠더 불평등하고 가정대 젠더 규명으로 인해서 일과 뭐 가족생활의 양립이 갈등하는 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거나 결혼 그 자체를 기피하는 것을 자신의 행위를 설계하고 기획하게 된다. 그 결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학계 출산을 보이고 있고, 이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사실은 이 문제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저출산율과 비교해 서울시가 가장 낮은 저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것도 굉장히 상징하는 측면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뭐 통합적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팬데믹과 이제 산업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 영향이 결코 성중적이지 않았고, 노동시장의 젠더 불평등한 현상을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사실은 비정규직의 20대의 저학년 여성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취약한 여성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왔듯이 취업자 감소 비율은 비정규직의 고졸 20대 여성이 가장 높은 걸로 저희들 연구 조사 결과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일자리 위기는 기존 노동시장의 성별화된 이중 구조와 코로나 확산에 취약한 대면 업종, 필수 업종이라고 하는 여성 일자리의 특성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산업구조,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와 관련해서 이게 사회 전반의 여성 일자리와 감소와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에서도 여성고용 비율 감소가 굉장히 많이 전망되고 있고, 그 기견제 확대와 디지털 플랫폼 기반 노동, 유연근무제의 확대는 정통적 성역학을 구축할 가능성도 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재택근무나 그 4차 산업혁명
혁명이라고도 얘기하기 그렇죠. 산업에 있어서 저는 디지털 경제가 일과 생활의 분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이 구조가 여성에게 결코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장소와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 유연한 근무의 학사는 일터와 집, 근로시간과 휴식의 경계를 굉장히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일생활 균형과 시간 주권의 강화로 연결될지 이것이 아니면 여성의 돌봄 부담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이것이 될지 강화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금 후자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젠더화된 노동시장과 여성의 무급 노동, 돌봄 노동의 전담, 유급 돌봄 노동의 저평가라고 하는 젠더 불평등이 플랫폼 노동에서의 저임금과 불완전 노동 증대이라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노동의 탈경계화 현상과 만나서 젠더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젠더 기반 폭력은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20대, 30대 여성들의 그 일상에 있어서 공포의 근원은 사실은 이 디지털 성폭력,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젠더 기반 폭력은 거의 전쟁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엠번방을 보면 그것이 돈이 되고 굉장히 쉽게 그 시장에 들어가서 이 어떤 이유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시장. 그래서 이건 굉장히 사실은 일상의 삶의 질의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정책적으로 개입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뭐 너무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겁니다. 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난의 증가와 이와 함께 성폭력을 생산, 유통, 소비 간의 경계와 놀이, 폭력과 구분이 해체되고 이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공공이었다. 보여지고요. 가해자 연령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그 행위도 너무 끔찍하고 그리고 여성들이 이제 강력범죄 피해율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들 우리는 그동안 가정폭력만 생각했지만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들이 진짜 공포 결국은 살인에까지 이런 죽음까지도 아니 연애 잘못해서 죽게 되는 형태 우리가 언론에서 너무 많이 봤고 이 공포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습니까? 일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 그리고 노동시의 젠더 불평등 문제는 너무나 많이 아는 거죠. 한국의 고용률 증가는 여성의 고용률이 견인하고 있지만 성별 고용률의 격차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OECD와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문제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 고용률 M자 곡선 임시 출산 양육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고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이 시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 그렇게 많은 대학을 감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가장 상징적인 거고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성별 임금 격차와 유리천장 문제. 이 성별 임금 격차와 유리천장 문제는 꼴등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조사되고 발표되면서부터 특히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했던 건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 성별 임금 격차 문제는 사실 우리가 취업을 하면서 이게 정식 고용 채용이 돼서 성별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이게 성별임금 격차가 발생한 요인은 굉장히 연령별로, 업종별로 굉장히 다양할 수 있지만 사실 제가 듣기로는 알바 같은 경우 할 때도 편의점에서 남성하고 여성하고 임금이 다르대요. 시급이. 그 이유는 남성들은 이러이러한 잡일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는데 여성들은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약을 알지 못하니까 각자 하니까 드러나지 않은 형태. 그러니까 이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거는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뿐 아니라 이거 굉장히 이 문제는 중요한 이 일상에 있어서 그 불평등의 문제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 이 문제와 더불어서 저도 여성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인식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성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대학도 여성들이 많이 가고요. 사실은 사법, 입법, 행정부 여성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시화되고 있는 반면에 여성의 취약성들은 비과시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형 성차별이나 성금 임금 격차라든지 일 돌봄이라는 이중 부담으로 인한 경력 단절들은 굉장히 비과시화되고 있다. 그리고 성별 할당제 폐지. 성별 할당제가 사실은 정치 영역에서의
비례대표 빼놓고는 뭐 전 채용에서는 있지도 않는 이 관점의 상상을 가지고 한국식 공정담론과 여성 복지는 과잉 수준이라는 여성 특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른바 청년 남성 대책이 되고 있다. 저는 대상 중심 정책, 중심 정책, 특히 여가부가 수행하는 기능이 아닌 대상별 정책을 수행하는 정책에 있어서 이거는 좀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여가부의 존재는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그래서 특별한 국가적 재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전제가 되고 있는데 2001년과 2022년 지금을 비교할 때 이것이 과연 이 기본적 전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일자리와 권력의 연령별, 성별 비대칭의 문제라든지 세대별 정책 욕구의 성별 분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대상 중심 정책 중에서도 성평등 정책은 세대별, 계층별 정책 욕구가 다양해서 정책 효과를 정책 제3자가 체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여성부를 중심으로 하는 또한 정책이 갖고 있는 일종의 한계적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좀 약간 필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젠더 갈등 프레임 해결해서 정책 방향은 어떻게 내야 되느냐? 저는 2030 청년 세대의 생애 설계와 정책 욕구,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경제와 팬데믹 등으로 인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좀 성평등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좀 다시 좀 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여기 우연하게 이제 우리 차인순 박사님도 오시고 김은경 박사님도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여가부 폐지에 대한 대안을 제기하는 건 저하고 3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가부에 대치되는 그 명칭으로 꼭 여성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꼭 성평등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대평등부라고 하는 형태로 세력 기준 구축을 하자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두 분은 이제 기존의 여가부를 좀 성평등부나 성평등 가족 청년부로 해야 좀 확대 강화시키는 형태로 말씀하시는 거 좀 그건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세대별 젠더별로 변화되고 분화되는 정책인 욕구에 대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성평등 정책의 체감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이어야 되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30들의 정책인 욕구에서 핵심은 저는 요구 조사 결과도 나오지만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크고요. 그 요구가 이 정책적 개입.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젠더 불평등 문제. 군 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공정 관련 의제. 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청년 남성과 관련해서 이단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1인 가구 관련해서는 이 중앙정부에서 더 이상 이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는 디지털 젠더 폭력 관련해서는 데이터 폭력 스토킹 관련인 거고요. 노동시장은 일자리하고 이제 성별 인권 격차, 채용성 차별 문제, 그다음에 이 군복무에 대한 보상과 공정 관련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어떤 의제를 가지고 있을지, 250만 원을 주는 게 맞는 건지 보면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1인 가구 관련해서는 안전이나 돌봄이나 건강과 그리고 관계 맺기를 어떻게 법적으로 승인할 것인가 대한 여러 가지 의제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효과성 제고도 필요하다. 20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성평등 정책이 담론과 결합하면서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형태로 굉장히 많이 제도가 된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여성폭력 예방교육, 4대 폭력 예방교육은 너무 필요해요. 피로감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다시 설계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한테 이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성별 영향평가 같은 제도도 새롭게 좀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동정책과 청소년을 통합해서 정책의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련성 높은 정책들을 통합해서 하면서 정책적 성평등 정책의 범주를 확장하는, 이렇게 되면 저는 청년 정책과 결합된다면 이건 저출산 정책과도 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젠더 프레임이라기보다는 각 세대별로 각기 갖고 있는 젠더 문제라고 하는 형태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정책적으로 개입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의 첫 문을 열어주신 박선영 선임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성평등
관련된 어떤 정책뿐만이 아니고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해서도 이후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마도 신영대 의원님께서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이후 자유토론 때 좀 풍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토론 이어갈 텐데 오늘 그 토론회의 사회자는 따로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님께서 맡아주셨는데요. 정재훈 교수님께서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재임 중이시며 또 보건복지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 지급심의위원회 위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지역상생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후 종합토론 아마도 잘 진행을 해주실 거라 믿으면서 정재훈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의 정재훈입니다. 전에 어떤 그 의원님 지난 국회 때죠. 저기 젠더 갈등 토론회라기보다는 이제 뭐 토 콘서트 같은 식으로 했는데 그 청중 소극장에서 한 20-30명 정도 청년들 대상으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남성 청년들이 더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프로 페미, 안티 페미 진영도 아니고 이제 그 양반께서는 이제 그걸 좀 조절하겠다, 봉합하겠다, 뭐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한번 토론을 했었고 저는 그 토론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중립적인 위치로 한번 토론을 나갔었는데 그 이후에 그 의원님은 국회의원 그만두셨습니다. 이번 20대 그 새로운 국회에서. 근데 굉장히 아마 다른 주제보다도 그 톡 콘서트 이후에 다른 영역에서 먹었던 욕보다 좀 항의 전화보다 더 많은 항의 전화를 아마 그 토론회 하나로, 톡 콘서트 하나로 받으셨다면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자유롭게 활동 잘하고 계시죠. 지금 밖에서. 그 어려운 주제라는 이제 이야기고 지금 우리 박선영 박사께서 발제를 쭉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게 흔히 말하는 뭐 이제 찬성이든 반대든 이제 프레임에서 갇히지 못한 한국 사회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제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해결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이니까 또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해 주시는 차원에서 조금 더 우리가 그 박선영 박사님의 발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게 뭐 젠더 프레임이 됐든 여가부 뭐 존치 내지는 폐지 프레임이 됐든 뭐 여가부라는 프레임 또 실체가 있건 없건 이대남 이대녀라는 프레임 이런 어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지금 이 교착된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신 걸로 보고 우리 토론회에서는 이런 그래서 발제자의 의도를 그대로 제가 만약에 제대로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발제자의 의도에서 출발하는 이제 토론회라고 한다면 이 프레임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뭐 그런 토론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 자료집에 보시면 지금 세 토론자께서 미리 이제 원고를 보내주셔서 여기 있는 거고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토론자분들께서는 일단은 즉석에서 이제 토론을 하실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하나, 둘, 셋, 7명의 토론자가 계신데 토론을 발표 수준에서 해주지 말아주시고 당부드리는데 한 5분에서 7분 정도 7명이니까 굉장히 이제 시간이 빠듯한데 또 그 외에 토론까지 있어야 되니까 토론에 한정된 어떤 토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먼저 이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해야 되겠죠?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활동가 김연웅 활동가께서 먼저 토론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연웅 활동가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주최해 주신 신영대 국회의원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선영 박사님께서 발제
너무 좋은 내용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20대 남성 당사자 입장에서 그리고 페미니즘 활동가 입장에서 좀 토론회 좀 시작을 열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번 대선을 저도 같이 끌어와 보면은 이대남 호명이 사실 가장 이 맥락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대남이라는 그 명칭이 호명이 되면서 이 젠더 갈등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언론과 정치권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20대 남성, 20대 여성이 갈등하고 있다라는 이 프레임 혹은 이 인식이 퍼지면서 이 젠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냐라는 이야기까지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당사자로서 느끼기에는 여전히 꾸며낸 환상과 싸우고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번 토론의 제목도 젠더 갈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여전히 젠더 갈등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갈등이라는 건 사실 어떤 당사자 간에 화합되지 않는 요소들이 존재해서 그 요소들이 해소되면 화합이 되는 현상을 갈등이라고 저희가 가리키잖아요. 근데 젠더 간에 과연 어떤 화합되지 않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그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아서 지금 있는 현상인가? 과연 20대 남성, 20, 30대 남성과 여성이 그런 요소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보면은 애초부터 그런 현상이 아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준석 등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프레임을 씌우고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던 결과물인 거죠. 근데 이 결과물에 여전히 우리가 집착하고 있지 않은 갈등, 있지 않은 현상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로 계속 방향을 간다면 사실 여전히 지지부진할 거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결국 그러면 이 이야기는 왜 나온 것인가? 이대남이라는 호명을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공정이라는 이야기를 봤을 때, 왜 그들은 공정을 외칠 수밖에 없었는가? 왜 20대 남성은 공정을 얘기했는가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아까 쿠키뉴스 대표님께서도 좋은 얘기 해주셨던 것처럼 권민우라는 캐릭터가 정말 잘 그려졌잖아요.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돼? 왜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 노력은 평가받지 못해?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공정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결국 그것도 그들만의 공정이라고 그려졌다고 느껴져요. 수도권, 특히 서울의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한 20대 남성, 중산층의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면서 그 이대남 호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 그리고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 그리고 좋은 직장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 등등등등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다 배제되고 다 없어졌다고 느껴집니다. 결국에는 젠더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향을 찾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특히 성평등한 세상, 더 많은 제대로 된 일자리, 기본적인 생활소득의 보장이나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정신건강 등등 지속 가능한 기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미래를 말하는 정치, 미래를 말하는 해결책들이 이야기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있지 않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반복되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는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은 젠더 갈등이 아니라 성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 젠더 갈등이라는 얘기를 성차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얘기를 어떻게 다루고자 하는가라는 것이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구조 차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이야기 다음에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아까 징병제 말씀해 주셨는데 징병제 얘기가 되게 흥미로운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교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여성들은 왜 군대를 안 가냐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이대남이 한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되게 재밌는 거는 군대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동료인 여성들이 있었고요. 여성 부사관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장교로서. 그들이 군대에서 겪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가? 그들이 어떤 언어폭력, 성폭력 등등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군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성이 과연 안전하게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인가를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 군대 안에 이미 여성들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왜 가지 않느냐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존재하는 저와 또래의 여성들이 우린 군대를 가지 않겠어라고 결정해서 군대를 안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군대를 안 간 것도 멀리 올라가서 성차별적 인식으로 남성의 신체를 고려하고 여성의 신체를 고려했을 때 여성은 군대를 안 가는 게 맞겠어. 전쟁에 나면 보호를 받는 쪽이고 남성이 군대를 가. 라는 식으로 집행된 정책의 결과가 이어져 와서 여성이 군대를 가는 것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결국엔 또 다시 프레임으로 가져와서 군대를 가는 남성과 가지 않아도 되는 여성으로 만든 것부터가 사실 피해자인 거죠. 저는 페미니즘이 저희 세대의 시대 정신 중 하나의 커다란 줄기라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은 모두를 위한 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평등이 실현되는 것을 넘어서 남성도 자신을 가두고 있는 맨박스, 사회가 남성에게 과하게 요구하는 어떤 의무나 이런 것들로부터도 해소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차별적 인식이나 차별적 구조적 차별 상황 등으로부터 해소돼서 함께 좀 나아갈 수 있는 게 페미니즘이다라고 느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언론과 정치인들께서 갈등에 집중하고 갈등 해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미래를 위한 청년을 위한 진정으로 미래를 위한 청년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하는 정치, 차별금지법 제정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활동가께서는 젠더 갈등이라기보다는 이제 젠더 차별의 문제다. 남성도 이런 젠더 차별의 피해자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이제 프레임을 현재 갈등 프레임을 초월하는 그런 대안으로서 우리가 대안을 페미니즘에서 다시 찾아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요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은경 YWCA 성평등 정책위원장께서 김경입니다. 우선 그 박선영 박사님 그 발제문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저희가 좀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먼저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한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관련해서 아마 그 대선을 치르면서 유권자 입장에서 상세하게 보신 분은 청년 정책 안에 여가부 폐지가 들어갔던 것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어떤 관계가 있지? 그러니까 물고기와 자전거의 관계다. 그러니까 전혀 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공격이었다는 걸 사실 많은 분들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여성가족부 20년 그 부처에 대한 엄밀한 평가도 전무했고, 한국 사회 성차별 실태에 대한 그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나온 7글자의 공약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생각하면 결국 더 이상 지금 이를테면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선거 캠프의 후보가 더 이상 아니라고 하면 그 직에 어울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이런 그 내용들을 그야말로 여과되지 않은 채 보도했던 언론들, 또 이걸 부추겼던 그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정당들, 국회의원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보수 정권이 가지고 있는 반여권주의적인 그런 행태들은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경고를 했던 거고, 유럽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그 보수 세력의 반여권주의적 행동의 결과 북경 비전이 매우 약화됐다. 북경 비전의 약화가 초래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95년 발전, 평등, 평화의 21세기를 앞두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12가지 이슈들, 그 문제를 잘 해결을 하게 되면 21세기는 발전적이고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이 될 거다. 뭐 이게 이제 북경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 비전이 약화됐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많은 그 폭력적인 갈등을 겪고 있고, 이와 같은 폭력은 가부장적이고 차별적인 아젠다를 확산시키는 반민주적 세력들과 보수적 행위자들의 증가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여성주의 세력들은
시민사회, 종교기관, 정부까지 전례 없는 세력으로 재등장을 했고 이들은 국가적 수준뿐만이 아니라 지역적이고 세계적 수준에서 연대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고서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한국 사회 상황이 이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때문에 이런 보수 세력들에 대한 경계와 저항, 조직화가 강화되고 지지되고 지속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아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이 현 정부 들어서도 이제 여가부 폐지는 아마 이제 당연한 수순으로 밟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난 그 7월 10일 그 여성단체 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도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되면 여당 그 권성동 대표가 버터나이프 크루 관련한 이제 여가부 프로젝트 중에 하나와 관련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질의에 그렇게 대답을 하죠. 어쨌든 이거는 치우쳐진 프로젝트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당 원내대표가 장관에게 이야기를 해서 프로젝트가 없어진다? 이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런 그 상당 수준의 위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인수위 시절부터, 그러니까 현 여가부 장관이 이제 특보 시절부터 이제 그분의 생각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 뭐 인터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여성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남성의 이야기를 듣겠다. 이제 20대 남성의 실업 문제로 어쨌든 여가부는 폐지돼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군대 갔다 온 복학생들, 남성들 보면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입만 열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국가전략의 정책적 개입 수준에서 이 박 박사님 말씀해 주신 그 취지에 따라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성평등 복지국가로 전환의 주요 행위자로 남성과 소년들의 참여가 전제돼야 된다.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정책적인 차원에서 성차별 관련 실태 파악에 기초한 정교하게 설계된 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남성과 소년들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OECD 사회지도와 젠더 인덱스에서 이제 밝힌 사항인데요. 가부장적 성규범에 입각한 제한적인 남성성, 불평등한 가사 분담과 책임, 공식 비공식적인 법률과 사회 규범 뭐 이런 그 인덱스를 가지고 그걸 제안을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임금 격차, 남녀 임금 격차죠.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 노동시장 참여 제한 등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면서 여성과 소년들의 인권 그리고 역량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성균형적 규범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최종 정책 결정자로서 또 혹은 가디언십을 가지고 있는 남성으로서 혹은 남성다운 리더가 돼야 된다. 이상적인 노동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제한적인 남성규적 규범에서 탈피를 해라. 그래서 가정에서 책임과 역할의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함께 하고 여성인권의 대변자가 되고 여성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증진을 지원하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성과 소년들의 주요 성평등 사회로 가는 과정에 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지금 이 차별 이슈로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이런 젠더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이제 비가시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를테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성에 근거한 차별 실태가 어떠하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국회 주변에서 그게 뭐 위원회가 될까 뭐가 될까 제가 개헌특위 위원도 하고 혹은 아까 이제 성평등위원회 그 TF도 아마 우리 사회자님하고 같이 했을 것 같은데 그때도 보면 데이터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제 대선 공약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여가부가 지금 여가부 폐지를 앞두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전문가에 의뢰해서 되면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튼 예를 들면 법상으로 이렇게 그 특정 국가가 그 성차별 실태가 어떠한지 이거를 그러면 총리에게 보고하게끔 하는 법까지 만든 나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몇몇 소수의 근거 없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정책이 설계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토론회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원인 해소, 어쨌든 성평등 실현으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뭐 굳이 요약을 하자면 앞서 우리 그 토론자하고 이제 비슷한 공통점이 이제 차별 실태를 좀 파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하셨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성평등위원회는 저희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성평등위원회였습니다. 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었고, 사실 지적하신 대로 이제 차별 실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예나 지금이나 되어 있지 않다. 한국 사회가 이제 이게 문제인 것 같고, 그거를 누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 자의적으로 쓰느냐, 젠더 폭력에 초점을 맞추느냐, 고용에 초점을 맞추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오용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무엇보다도 남성 참여를 어쨌든 전제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발표자께서 아까 발표하셨던 프레임 극복에 역시 또 다른 이제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명숙 활동가께서 토론 이어가시겠습니다. 여가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제가 늦게 좀 토론자가 교체되는 바람에 그냥 메모 형식으로 토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의 내용 외에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앞서 박 선생님이 발표한 발제문 잘 들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성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면하면서 시작된 여가 폐지 저지나 폐지의 문제나 혹은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외면, 이런 것들이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위기에 처한 여성 등 청소년 여성 등 여러 이 성소수자 등 이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악화시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프레임에 은폐한 성차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청년 정책에 여성 정책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프레임이 있었는데, 과연 여가부가 여성만을 위해 존재했은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성 청년은 청년이 아닌가? 청년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책을 위해서 여가부 폐지를 한다라고 하는 식의 내용들이 사실은 여성 청년의 존재 자체를 유령화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고요. 실제 한국 노동시장의 성차별은 매우 심각하고 성폭력도 매우 심각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성 노동자들의 일자리마저 위협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작년에 공정담론과 관련해서 다양한 20대, 30대 청년들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토론자 중에 한 분도 말씀하셨지만, 공정담론이 가정하고 있는 분들이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온 청년들 중에 공무원 시험 또는 공공기관의 시험을 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정책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공정담론이 청년들에게 과연 다가왔는가, 이런 이제 연구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성 청년들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사실 여성들의 이 성차별이 심각해서 입직도 어렵지만 입직해서도 성폭력이나 성차별적인 승진 문제로 인해서 일자리마저 위협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 프레임을 성차별을 은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현재의 정부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정하다는 것 자체가에 대하기보다는 현재의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전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씨를 비롯해서 차별적 공정담론을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성차별을 은폐하는 데 사용했고, 그것이 저는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최소한 공정 또는 불평등은 조금 시정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쓸 줄 알았는데, 혹은 부패와 특권에 대해서 반대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을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프레임은 성차별로 인해서 일터와 가정에서
차별을 겪는데 그 차별이 너가 문제야. 너가 그런 데서 태어나서 그래. 너가 여성으로 태어나서 그래. 혹은 너가 운 없게 태어나서라고 하는 것을 그냥 수용을 하는 문제.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문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개인이 실패한 사람, 개인이 루저, 혹은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절망감을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큽니다. 그리고 유리창창 지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 리더스 인덱스가 매출 500대 기업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 임원 비율은 6.4%예요. 그것도 좀 오른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행권에서의 여성들을 채용하지 않기 위해서 남성들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성차별적인 채용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사실 이 임원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 KB은행에서는 최근 과장급, 차장급의 직종을 확대했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대 기업에서 임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OECD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구조적 성차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성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이제 IP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 및 각국의 순위입니다. 한국이 어느 수인인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성 비율이 이제 2022년부터 보면 19년에 17%였고요. 20년에 17%였고 21년에 19% 그리고 22년에 18.6%입니다. 그것이 각국에서는 어떤 순위였는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24위입니다.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성은 구조적으로 차별받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 담론을 바라보는 공정 프레임으로 여성 청년들을 비롯한 혹은 남성 청년들에게도 불합리한 이 구조를 은폐했던 공정 담론에 대해서 인터뷰했던 여성 청년의 입장들을 보면요, 매우 피로감과 거리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성별을 떠나서 다 피로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공정 담론은 나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공정 담론이 국가가 나의 삶에는 관심이 없구나, 내가 필요한 정책에는 관심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분들은 이른바 아까 좀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른바 공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직종의 이제 여성 혹은 비정규직, 장애인, 성소수자를 인터뷰했는데요. 이런 절망감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피로감들은 삶과의 연관성도 없고 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라는 것처럼 오히려 자신의 삶을 악화시키는 것을 공정이라는 말로 뒤바꿔버리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실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용 과정의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채용된 후에도 성폭력의 경험으로 이직을 해야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문제를 위해서도 여성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도 성폭력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여가부를 비롯한 성평등 정담 기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한 연구 참여자 인터뷰를 제가 2개를 따왔는데요. 한 분은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 20대 청년이었고요. 한 분은 이제 방송기관에서 프리랜서 일하다가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됐던 분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농촌에서도 애초에 남성들을 위한 정책만 있다는 거예요. 도시만이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농장 작업장 알바도 다 남성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농촌의 청년 일자리 얘기도 남성 청년들에만 발언권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게 도시만이 아니라 농촌에서도 이 성차별적인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연구 참여자 이 씨, 아까 말했던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남자로 태어났으면 삶이 평탄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공정 담론 주는 피로감과 차별의 구조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국제인권 기준에 아까 김은경님이 얘기했듯이 기준에 반하는 성평등 정담기구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의 차별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현재 여가부 38쪽 보시면 여가부 장관의 오락가락 운영은요, 사실 여가부 장관인데 여가부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되게 애매하지만요, 최근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폐지는 명확하지만 기능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왜 폐지를 하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계속 물어봤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버터나이프 크루라는 지원 중단을 결정했고 청년 지원 사업을 중단한 거죠. 이건 여성 청년만도 아닌데 정치인의 발언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여가부 장관조차도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대통령의 코드를 맞추려고 하지만 그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사실 자신하지 못하고 그냥 정권의 의지에 따라서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는 세웠던 윤 정부의 유일한 성평등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성벌 근로공시제도도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요한 거는 성불평등을 시정할 프레임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모든 이에게 평등을 그러니까 성평등 추진 체계는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평등을 준다. 앞서도 말했지만 여성, 남성들이 공정 프레임으로 오히려 차별받고 있고 억압받고 있는 것을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등을 가로막는 것은 성차별이고 공정을 가로막는 것도 성차별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프레임 설정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성차별 현실에 대한 어떤 그 문제 제기를 또 다른 차원에서 해주셨고, 이 공정 담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남성 청년을 소외시키는 이런 어떤 흐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결국 이 여가부 폐지의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이제 대안 없는 여가부 폐지에 반대한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을 이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계속 우리 순서지 앞에 있는 순서대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김현웅 활동가, 그 다음에 이제 김은경 위원장님, 명숙 활동가 이렇게 세 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제 조아진, 홍형식, 차인순, 이면범 기자 이 순서로 저희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아진 대표님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WNC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조아진입니다. 저희 팀은 여성의 일상과 경험을 예술과 콘텐츠로 연결해서 더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비영리 스타트업이고요. 네, 협업과 자문, 후원, 기부문 언제든지 받고 있으니까 편할 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대녀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경상도의 K장녀 출신이고 서울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해서 지금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 90대 중반의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이야기들은 제가 이 자리에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의 동료 활동가 연구가들이 훨씬 더 재밌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정도로 시작을 했고요. 오늘 앞에서 이야기해 주신, 그리고 앞으로도 이야기를 해주실 많은 좋은 이야기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기조발제에서 말씀해 주셨던 보수화된 20대 남성이 되게 상상적인 담론이다라고 의견 주신 거에 저도 되게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현 정부와 여당은 되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통계 자료에 봤을 때 20대 남성의 45% 정도가 극우주의와 혐오를 무기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했을 때 왜 55%는 그 목소리에 동의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현재 추세를 봤을 때 어쩌면 정치권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가장 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떤 지표 중에 하나가 성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너무 다양한 요소들이 현실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정한 성별로 퉁치듯이 그렇게 이해 당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께서 정책의 방향성을 고민을 하실 때 너무 크게 들리는 목소리에 집중하시기보다 조금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책의 가장 필요성은 어쩌면 그 들리지 않는 목소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제가 특히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인 것 같아요. 그 당사자로서 생각을 했을 때 언론의 보도와 정책 결정권자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시선이 전통적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되게 흑백 논리를 많이 따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출생에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사실
출생률 자체가 낮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자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특히 결혼 정력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이기적으로 애를 안 낳는다 해서 논의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피상적으로 미봉책으로만 해결하기 위해서 뭐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준다, 뭐 신혼부부들에게 뭐 주택세 뭐 그런 보상을 해주겠다, 뭐 아이를 다자녀 가구들에게 뭐 지원금을 더 확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지만 사실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접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짚어내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남녀의 결합만을 결혼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는 이제 2022년에 대단히 시대 뒤떨어진 관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더 큰 그림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더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고, 인권과 평등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한쪽의 권리가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전체 이익이 된다는 관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혐오와 성차별이 없다,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또 다른 논리 중에 하나가, 야,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야, 지금보다 그때보다는 뭐 70년대 80년대보다는 요즘 여자들이 뭐 요즘 청년들이 훨씬 편하게 사는데 너네는 되게 배부른 소리 하는 거다라는 관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은 불만과 어떤 개선을 요구하는 쪽들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이지, 어떤 좀 더 발전적인 논의를 하기 위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조건과 정책은 일시적으로 상대적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누구의 권리도 상대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2020년에 20대로 살고 있지만 1980년대에 20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청년들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조금 더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통을 경쟁하는 것은 절대 발전적인 논리로 이끌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유능하고 다정하고 더 나은 내일을 믿었던 너무 많은 친구들과 동료들이 이미 잃었습니다. 그래서 평등의 문제는 저희에게는 생존의 문제와부터 완전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과 동료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져서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현재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구조적 모순이 축적이 된 상태에서 이런 어떤 현재의 성차별 문제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요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서 저출산, 저출생 현상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신 이야기들 중에 하나, 이제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 관련된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일종의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의 말씀을 하신 것은 시끄러운 목소리보다는 좀 이제 작은 목소리, 거기에 제 해석을 붙이면 작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뭐 이제 이런 유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뭐 왜곡 했으면 언제든지 교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자들의 이야기. 네, 이어서 계속 이제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께서 토론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받은 한길 리서치 홍영식 소장입니다. 저는 뭐 젠더 문제 관련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입장에 두고 통계와 여론조사를 다루는 관점에서 일단 하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찌하다 보니까 여론조사 일을 좀 일찍이 시작했습니다.
92년도 연구소를 만들었고 더 일찍이 90년도에 학교를 그만두고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론조사를 하면은 정치에서 선거 전략과 관련된 일을 관여를 하게 됩니다. 정치에 두고 이 페미니즘 문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용했는지 내가 연구는 안 해서도 내가 느낌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92년도 첫 대선 여론조사를 한 이후 그 당시에 아마 이해창 대표가 뭐 민주당의 전략기획팀장인가 그랬던 시절인데 그 이후부터 내가 대선을 봐왔지만 정치에서 페미니즘을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는 근자에 처음 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발제하시는 이 박영선 연구위원님께서 젠더 갈등인가 아니면 각 세대 각기 다른 젠더 문제인가? 저는 후자에 동의합니다. 각기 다른 젠더 문제로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2030 이대형 나무로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도 적합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 40대 이상에 있어서는 젠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봅니다. 왜냐? 그 세대들은 자기네들이 경험적으로 아니까요. 사회 진출에서 남녀 간의 기회 균등이 주어지지 않았고 승진과 결혼의 생활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2030 세대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세력화하는 데 활용이 되었던 것은 언제적이냐. 정확히면은 2013년도 16년도 17년도입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이것이 본격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부정하면은 이거는 정치적 이슈화 시킨 데 대한 해소를 못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략적으로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탄핵 이후 홍준표와 대결을 했는데 뭐 상호작용 과정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페미니즘 대통령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쉽게 이길 수 있는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 대통령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2030 세대는 어떠했는가? 2030 세대는 소위 말하는 MZ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은 X세대와 달리 스펙을 쌓아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던 세대인데 취업, 결혼, 그 다음 집을 사고 하는 이것이 고민의 세대들인데 이 세대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소위 말하는 노동시장의 진입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공동체적 공화주의적 노선으로서 이야기하면서 그쪽에서 기대를 했지만은 실패하고 촛불 집회를 통해 갖고 문재인 정부가 출발했는데 2030 세대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의롭고 뭐 이렇게 미래를 비전을 제시했지만은 출발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30 세대들은 그 선언적 의미에 대고 굉장히 분노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2030 세대들은 심리적으로는 그런가? 실제 아닙니다. 실제 이 2030 남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취직하는 거고 그 다음 결혼하는 거고 집 사서 가족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다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2030 세대가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취업에서 좌절을 합니다. 옛날과 달리 지금 우리나라는 2차, 3차 산업과 달리 이제는 고도화된 전문 직종으로 변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실력으로서 승부를 거는 시장인 입사 경쟁이 되고 2030 세대들은 2년도간 군 복무에 대한 그 갭을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저는 교직에 있었습니다. 90년도에 있다가 그 60년에 학교도 복직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육체제에 되고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하면은 일주일만 방황하면은 서울대학교는 절대로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간 군에 갔다 오면은 전문 직종에서 0.몇 %가 점이 0.1점의 당락을 좌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2030 남자 애들 입장에서는 전문 직종으로 가려고 놓고 본다면은 자기네들은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들은 지금 보면 그러다 보니까 2030 남자는 사회 진출에서 엔트리 과정에서의 차별성,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30 여성들은 우리가 특별히 더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없는데, 결혼하고 나서 성진 다음 결혼 생활에서의 문화적인 어떤 그 불평등을 지금 서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이 이 정치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2030은 그 당시 기회만 주어지고 공정한 기회를 돌려는 거고, 그 당시 40대 문재인 정부의 지지기 변했던 40대는 이미 노동기득권에 들어와 있던 세대들은 임금 인상과 더불어 평등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거기도 충돌하는데 문재인 정부에다가 2030이 위반되고 있는 2030을 반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한 게 이준석이죠. 한 3년 전에 상당히 연특하게 그거를 눈치를 채고는 공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정치판으로 가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도 정치판으로 가면 답이 없습니다. 정치화되면 공멸의 장이 됩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십시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남녀 문제, 즉 2030 문제에 대한 실태, 현실의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통계나 여론조사를 많이 지금 인용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자기 유리한 식으로 해석합니다. 여론조사는 예를 들어서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소득이 높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모든 세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진짜 남자가 더 높으냐 여자가 더 높으냐는 통계에서 통제라고 합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직종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 문제인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회가 평등의 주제에 했던 40대 이상 50, 60대 그 세대들의 임금과 지금 2030의 세대를 합해갖고 통계를 내보니까 격차가 훨씬 더 크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030 남자애들은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네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숫자를 갖고서 이 통계 수치를 특정 수단화 시키는 어떤 도구로 이용하니까 그 통계 수치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계기구 이야기를 하지만 세계기구에다가 거기다가 과연 우리나라 남자들이 군인 같은 문제를 고려를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상식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남자들이 한테 고민을 하는 그 군인 같아서의 기회 문제, 여성은 이제 들어가서 유리천장하는 승진 그와 더불어 결혼 이후 육아 문제, 이 부분을 분리를 시켜서 각각에 대한 기여와 그 문제를 세대 간의 남녀 간의 싸움을 붙이지 말고 그거를 제도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로 봅니다. 제가 더 긴 이야기는 이야기하기가 그렇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차별 담론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건 저의 이제 해석이기도 한데, 언급 안 하신 부분, 소위 이제 젠더 폭력에 이제 좀 주목을 한다면, 남성들은 가부장적 부양 부담은 남아 있는 가운데 취업해야 되는, 근데 취업의 어려움, 이제 이렇게 어쨌든 남성적, 여성적 차별을 보는 관점이 다른 이제 이런 상황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셨지만 오늘 이제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갈라치기의 정치학? 사실은 이 갈라치기의 어떤 갈라치기 전략이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좀 유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궁금하시면 계속 나중에 우리 풍영식 소장님께 전화하셔가지고 자세히 좀 내용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까 조아진 WNC 대표의 토론과 연결되는 이야기,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끄러움, 여론조사 결과에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되겠다. 이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아까 조아진 대표께서 말씀하신 시끄러운 목소리, 이것과 조금
이제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경영 교수께서 토론을 이어가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앞서 좋은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가 좀 준비해왔던 생각에 보태지기도 하고 아니면 생각이 조금 더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일단 이제 젠더 갈등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중요한 또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며낸 상상이다, 혹은 있지도 않은 갈등이다, 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가 시작이 돼서 아마 이 문제도 이제 과연 그러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또 논의를 해봐야 되는 뭐 그런 주제가 새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소위 젠더 갈등 현상은 있었다. 근데 여기서 젠더 갈등은 쿼테이션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 말씀 이제 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이것을 과연 소위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있어왔던 전통적인 갈등, 뭐 이념이나 지역이나 혹은 현재도 뭐 계속 진행되고 있는 노사 갈등 이런 것과 같은 이해관계나 실체가 있는 갈등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쿼테이션 마크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지난 5, 6년간의 젠더 갈등 현상이 한국에서 분명히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분석들이 이미 좀 나와 있습니다. 각종 책이나 연구 보고서나 기고를 통해서 이거를 뭐 세대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경제 노동 일자리의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디지털 기반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계층 문제, 양극화 문제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세대 문제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종합적으로 조명이 돼야 할 이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푸는 것이 현재의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이런 갈등 현상들을 줄여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한 분석적인 토론과 논의와 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발제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바로 어제 뉴스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행안부 장관이 행안위에서 곧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그것이 포함이 된 정부조직법을 뭐 근본 회기 내에 아마 정기국회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던 걸로 모 이제 신문사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마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또 소용돌이 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폐지 이슈 또한 사실은 블랙홀입니다. 젠더 갈등 문제도 이제 기본적으로 갈등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듯이 그 갈등의 한 이제 이슈로 제기됐던 폐지 이슈도 이제 블랙홀이라서 사실상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재 상황과 요구를 다양한 측면에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계속 이거를 끌고 가고 있어서 굉장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제자도 이제 간단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로 이 문제들을 좀 차근차근 펼쳐놓고 정책과 관련해서 또 청년들의 요구와 관련해서 한번 다 짚어보고 들여다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시대 변화와 상황 변화에 어떠한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입법 정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종합 정리한 이후에 그것을 담는 그릇을 얘기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조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발제에서도 잘 지적이 됐듯이 일단 크게 보면 현재의 시대 변화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디지털 전환이죠. 디지털 전환이 일자리와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젠더 관계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세대 관계에서나 혹은 성별 관계에서 많은 어떤 의식이나 인식의 차, 행동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은 과거에 이제 가부장적인 지배규범이 지금 상당히 그 흔들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홍창숙 교수 같은 박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지배적 규범이 지금 없는 상태다. 각각의 규범들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이제 이런 이제 문화 변동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좀 종합적으로 전제가 되면서 각각의 정책들을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시기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앞으로 젠더 갈등이든 뭐 폐지논이든 간에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제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발제자께서 제시해 준 것에 더해서 한 두 가지만 더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디지털 전환이 가져다 주는 일자리 변화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일자리 변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굉장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바꾼다면 현재 조직 문화를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조직 문화가 완전히 2030이 문제 제기하는 것들의 터에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책적, 입법적인 제안들을 많이 얘기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제 구조화되는 것은 자기가 각각 다니고 있는 직장 안에서의 조직 문화거든요. 이 조직 문화 자체를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2030 세대는 점심 식사 먹는 그 선호하는 식사의 종류도 다르지 않습니까? 같이 먹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다른데 조직 문화는 이제 사실 그 안쪽에 들여다보면 50대, 60대가 겪었던 조직 문화하고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몇몇 신문에 나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뭐 그래서 이거 굉장히 강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제안을 조금 하고 싶고, 그게 입법 정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2030 여성들이 가장 큰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그 성과 재생산 건강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가 너무 이제 무책임하게 전혀 진전을 안 시키고 있어서 참 보기 민망하고 안타까울 정도인데, 이 문제는 사실 남녀 청년들이 다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갈등 지점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성별 요구를, 청년의 성별 요구를 조금 나누어서 본다고 했을 땐 청년 남성들이 성평등한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하고 이제 비슷하게 굉장히 여성들이 이 성과 건강의 재생산 건강권의 문제가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는 것도 이제 거의 중요한 각각의 성별 요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현재의 젠더 갈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젠더 갈등이 실제하냐라는 어떤 논의를 떠나서 어쨌든 이제 그 존재론적 현상, 존재하는 현상으로서 우리가 일단은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토론자들께서 발제자께서 발표해 주신 대로 젠더 갈등 프레임에 이제 갇힐 위험에 대한 어떤 경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주셨고, 그리고 앞서 나온 이야기랑 좀 비슷한, 토론자들께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이어가신 것 같은데, 이 변화가 분명히 이제 기존의 현상과 다른 변화가 있다. 이 변화의 변화에 기반해서 저희가 현상을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이런 젠더 갈등이라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변화의 크게 이제 두 가지 영역으로서 이제 노동의 변화, 이제 조직 문화를 중심으로 한
노동의 변화, 그 다음에 재생산, 건강권의 변화,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를 만약에 했다면,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이런 쭉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가지고 굳이 분류를 일단은 임시로 하자면 여성적 관점에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내지는 받아들이고 또 요구를 하는 흐름과 남성적 관점에서 변화를 보고 받아들이고 또 어떤 정책 대안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지금 약간 엇갈려 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로 만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 차인순 교수님의 그 발제를 들으면서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미 한번 우리 주최 측 쿠키뉴스 기자께서 또 토론을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사실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멀리서 지켜보는 직업이에요. 그냥 어떤 사회적 현상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인지라 사실은 젠더에 대한 문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되게 많은 집단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그냥 20대 그룹, 30대 그룹, 그리고 제 동호회 모임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대학교, 동창들까지 이제 현재 비정규직부터 정규직, 그리고 또 아직도 직업을 못 구하고 있는 친구들까지 이제 수많은 의견들을 모았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대표적인 키워드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청년의 어려움, 이거는 남녀가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90년대생들이 참 재밌는 연생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굉장히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자라요. 남자는 파란색을 써야 되고 여자는 핑크색을 써야 되고, 우리 어렸을 때 있었던 아주 그냥 스치듯이 되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크다가 크고 나니까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하다 보니까 또 경쟁이라는 구도 속에 들어가다 보니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부장적이면서 가부장적이지 않고 젠더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분노하면서도 그 프레임을 왜 내가 저지르지 않았는데 나한테 씌우냐, 개인화적인 이미지까지도 갖고 있어요. 동시에 되게 다변화적인 영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어느 한 의견이, 여러 가지 토론을 보면 어느 한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그 반대측의 최소한 50%의 동의를 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남성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무슨 사회적 성장적인 준비를 할 때 2년 가까운 시간이 빠져나가는 거. 사실 군대 1년 10개월이라고 하지만 복학까지 합치면 2년이 넘는 기간이 걸려요. 그 순간에. 그러면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치고 나갔던 인원과 군대에서 멈췄던 인원들 간의 격차,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회복해가지고 공부를 다시 치고 올라가는 이 흐름까지가 굉장한 격차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나왔으니 호복을 인정해달라거나 가산점을 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아마 그런 요구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반대로 여성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살아남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 발제들 하신 거 보고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미시적인 부분에서 보셔야 된다고 봐요. 저도 20, 30대 남성이고 여태까지 이 아젠다를 계속 키워왔잖아요. 여러 가지 활동에서도 얘기했고 수많은 높은 자리에서도 얘기했는데 결국은 결론이 안 났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 2030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땐 그게 맞다고 봐요. 이렇게 2030 친구들한테 똑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다든가. 근데 실제로 공감하지를 못해요. 와닿지 않는다 그래요. 나는 먹고 살기 힘든데, 난 당장 목이 메이는데, 이 젠더가 뭐고 그게 뭐야? 이런 반응이 대다수고, 사실은 차라리 이런 거 할 시간에 나 일자리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더 셌어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자리들은 많은데 실제로 남는 자리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결국 그 경쟁이 겹치다 보니까 이젠 같은 세대끼리 칼날을 겨누는 거예요. 네가 떨어져야 내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는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가 돼요. 내가 공부를 더 잘해서, 내가 더 노력해서, 내가 더 많은 스펙을 얻어서 올라가야 된다. 근데 항상 보면 이 담론을 단순히 여성 남성으로 보시는데 저는 이거 세대로 보셔야 된다고 봐요. 결국 이 문제 해결하려면 일자리가 형성이 잘 된다든지
그러면서 풍족한 무언가가 완성이 돼서 그걸 가지고 싸우지 않아야 돼요. 싸우다 보니까 결국 누군가를 밀어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게 가장 쉬운 게 남자 여자예요. 결국 그 갈등 구조에서. 그 다음이 세대고. 저희 이거 젠더 문제 심각하기 전에는 세대 간의 갈등이었어요. 586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올라간다. 이거 정치권에서도 항상 나오는 담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쉬운 건 젠더예요. 남성 대 여성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거. 딱 두 부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싸우기 쉽고 아젠다를 만들기 쉽고. 그래서 만약 이제 여기 있는 분들께서 이제 첫 앞으로 뭐 여성이나 청년 정책을 바라보신다면 젠더에 국한하지 말고 청년 문제로 확장을 시켜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목소리, 이제 큰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크고 강한 목소리는 극단적인 목소리가 크고 강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목소리들은 실제로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성 혐오가 있었던 뭐 특정 사이트들, 또 남성 혐오가 있었던 특정 사이트들, 이 목소리가 더 크고 더 강하게 조명돼요. 왜냐하면 더 자극적이고 더 보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보다는 좀 더 뭐 대학교의 어떤 뭐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곧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그게 조금 더 강하게 조명되고 조금 더 스팟라이트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매번 자극적이고 남성한테 기분 나쁜 혹은 여성한테 기분 나쁜 기사들이 재생산이 되면 결국 일반 사람들은 기사를 보고 계속 그걸 반복할 뿐이에요. 아, 쟤네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우리도 쟤네한테 저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 고리부터 먼저 끊는 게 우선이 아닐까.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똑같아요. 이런 류의 문제를 보면 항상 정치권은 같은 말을 해요. 청년 뭐 젠더 갈등 해결해야 된다.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근데 언제나 그렇듯 명확한 방법은 제시하지 않아요. 그 양당 모두 다 책임이 있어요. 한쪽은 여성 문제를 자신의 표심에 이용했고, 또 다른 한쪽은 그걸 보고 남성 표심을 또 자기네 표심으로 이용했거든요. 모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사회 문제가 있는데, 이 옛날에 그 뭐 3S 정책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사회 문제에서 이제 시각을 돌리는 이제 수단으로서 세대가 있었다면 지금 이제 젠더가 있었다는 일주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사회 문제의 사례로서 일자리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우리 홍영식 소장님께서 그 갈라치기의 정치학, 제가 뭐 지금 뭐 그냥 갑자기 붙여본 명칭이긴 한데, 이제 어떤 그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제 유래를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는 어떤 이제 사회 현상, 사회 문제를 소재로 해서 사회 문제 어떤 그 전개를 소재로 해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토론자 발표자부터 토론자까지 해주신 이야기에 결국 커다란 흐름은 젠더 갈등이라는 프레임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만 이게 분명히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사회 현상이면은 틀림없지만 여기에 이제 갇힐 필요가 없고, 사실 일종의 이제 차별이라는 어떤 현상 내지는 차별이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차별이라는 현상에서 시각을 돌리게 하는 어떤 그 전략으로서 젠더 갈등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용되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젠더 갈등의 실체를 우리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그 무슨 특정 부처의 뭐 페이지에 대한 뭐 찬반 논란, 이렇게 굉장히 좁은 어떤 그 토론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한국 사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굉장히 그 이성적이고 굉장히 좀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런 실체 파악에 기초한 어떤 뭐랄까요, 변화에 대한 이런 것들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발제도 해주시고 토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시간이 이제 다 됐죠, 사실. 12시인데 아마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는데, 야, 그래도 이 말을 꼭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발제자께 약간 그래도 한 30초 정도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조금 발언해 주시고. 예. 아니 저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게 굉장히 뜻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정부가 바뀌고 나서 영어 폐지라고 하는 거 너무나 이 문제가 모든 것을 젠더 의제를 빨아들였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아까 세대 문제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런 모임, 이런 논의들이 좀 계속 있었어야 되지 않나, 있길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한 30초 정도? 나는 이 말 꼭 하고 가야 되겠다. 아, 예, 예. 위원장님. 아마 우리 의원님, 신영대 의원님실에서 이 토론회를 개최해 주셨는데 정치적인 차원에서 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통계를 기초로 해서 이제 정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관련 법을 입법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성차별 실태, 이때 우리 국무총리실 양성평등위원회 에서 그것도 이제 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제 그 법사항으로 성차별 실태를 매년 조사를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관련 입법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징병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국방의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병역의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결국엔 입법사항으로 해서 그게 이제 징병제가 됐건 뭐가 됐건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실 여성은 그 병역의 의무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관련 입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이크를 다시 이 세미나의 사회자에게 넘기고 오늘 발표와 토론은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쩜 다들 이렇게 말씀들을 잘하세요?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와 닿았고 다들 맞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 제한 때문에 아마도 더 쏟아내고 싶지만 하지 못한 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한 연령층에서 남과 여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 모셔놓고 다시 한번 이런 시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깊이 있는 담론으로 시간 알차게 채워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 마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